우리 공화당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오늘 또 뵙게 되었네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 공화당의 정책이라든가 공약,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탄핵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속 이야기들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심판 변론인이셨던 서성건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서성건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조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을 세 가지 정도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솔직히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기자회견, 오늘 3.1절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조금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네. 예. 오늘이 3.1절 101주년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태극기 집회가 이번에 중국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집회가 금지되는 바람에 저희들 지도부에서는 탑골공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으로서 3.1절 기념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 순국 선열들의 3.1절 정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또 현재 이 정부의 실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짚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화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튜브 시청자님들께서도 많이 시청하셨을 것이고, 오늘 한 20여 개의 유튜브에서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제 탁구공원 기자회견은 오후 1시 30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그 전에 저희들 오전에는 현충원을 참배하고, 그래서 순국 선열들에 대한 참배와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의 묘소도 참배를 했었고, 또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네 분의 묘소도 참배해서 우리 자유공화국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네, 또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또 집회를 이렇게 오프라인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중국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이번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대구 지역 내 지역 감염으로 굉장히 무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공화당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했잖아요. 네. 예,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하게 된 재반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화당에서는 지난 월요일에 이번 중국 폐렴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그리고 이번 우한 폐렴과 관련된 관계 부처 장관인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와, 그리고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렇게 5명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번 중국 폐렴 사태는요, 잘 보시면은 중국에서 발원지인 중국에서조차 전문가들이 초창기부터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이 중국 폐렴은 무증상자들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수많은 입국자가 지금 들어오는데 무증상자가 감염을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중국으로부터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외국이나 아니면은 국내 입국자들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2주간 취하고 난 후에 입국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국민에 대해서는 2주간의 격리 조치를 해서 입국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 2주간의 격리를 시켜서 입국을 조치를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중국인들과 그 외국인들이 중국에서부터 들어올 때는 그 2주간의 격리를 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일일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 정도의 수용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의사협회와 그리고 간염협회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그 입국자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빨리 하라는 건의를 정부에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뭐냐면은 대중국과의 외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무슨 경제적이라든가 이념적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내세워서 수차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지난 주말에 결국 대구에서 몇백 명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까지 거의 대구 지역에서만 거의 2,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단순하게 그 1차 감염, 2차 감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 감염으로까지 번져서 대구 지역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 폐렴에 감염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그리고 이미 사망자도 지금 19명에 이르는 정도까지 아주 중한 사태까지가 지금 진행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결국은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 역병 그러니까 중국 폐렴을 막아야 될 직무를 담당한 관계장관들이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런 판단하에서 관계장관들을 전부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과 이에 따른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은요, 저는 현 정부는 마스크 정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불법 탄핵에 대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 탄핵이라든가 탄핵 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은 저거는 적폐다. 왜 탄핵 무효를 다투느냐. 이래서 그러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입막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성실히 근무를 했던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떤 성실히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한 기업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예전 정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일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과 이념이 맞지 않다는 공무원들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탄압을 하고 입막음을 했습니까? 저희들 영입 1호로 들어오신 분들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측에서 고위공무원 측에서 파면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입막음을 했었고 그리고 언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언론에 대해서 보수 우파의 이야기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 공중파인 TV라든가 또는 대형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거의 좌파 일색에 좌편향된 여러 가지 논설이라든가 그러한 기사에 대한 견해들만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우파의 정당한 언론 그리고 표현 이런 걸 또 입막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떤 사태까지 있었나 하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조국 사태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그리고 유재수 직권 남용 이러한 사태들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현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막음을 해왔고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내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소위 말해서 탄압에 가까울 정도로 입막음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한번 보십시오. 검찰에 대해서는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검찰에 대해서 직접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권이라는 미명하에서 검찰의 그 수사하는 수사검사들 전부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입막음으로 인해가지고 자신의 비리에서까지 국민들에게 또 입에 재갈을 물린 건 아닙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 중국민에 대한 입국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번 중국 폐렴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지역 감염으로까지 번져서 청정적인 대구가 지금 거의 2,500명이 넘는 지금 확진자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확진자라는 거는 감염이 돼서 그 환자지요.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이미 3,000명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확진자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마스크 한 장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사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지금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이래 자신들의 적폐라고는 이야기 또 이렇게 하다 언론을 막고 국민의 입을 막다가 이제는 뭐까지 하느냐면 마스크로 온 국민들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대구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그 확진자들 중에서 1,500명이 넘는 분들이요, 이분도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이 지금까지 의학에 있어서 선진의학이었고, 그리고 특히 건강보험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을 배워가려고 하는 정도의 우리나라에서는 의학에서 굉장히 선진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어떻게든 며칠도 안 돼서 이렇게 환자가 대유행병,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중국 폐렴이라는 아주 유행성이 큰 대유행병에 대한 환자들조차 이렇게 입원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행병을 막는 게 제일 좋은 조치가 뭡니까? 병동에다가 격리 형식으로 그 환자를 특별히 보호 조치를 해서 거기서 치료를 해가지고 이 병원균이 외부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의학적 조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구에서는 그 좁은 도시에 지금 1,5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속에 있다는 그거는 도대체 유행병에 대한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치료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모든 게 의사들의 전문가 집단인 의사나 감염학회에 있어서의 그때 중국으로서의 입국 금지 조치, 그것을 결국 실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의학의 비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국은 의학의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은 가히 마스크 정권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마스크 정권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벗자. 그렇게 우리들은 그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중국 폐렴뿐만 아니라 사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걸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탄핵과 관련돼서 탄핵의 단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었는데 혹시 그 속사정들이 따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탄핵에서 이제 지난번에는 탄핵의 절차와 탄핵의 실체적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태블릿 피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그 이 탄핵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 이제 모든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 이 탄핵이 기획되고 탄핵의 여러 가지 이 중상모략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어떤 일련의 그 여러 가지 기획들은요, 훨씬 태블릿 PC 이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관계자들이 아직 모든 이제 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실명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논란이 그때부터는 뭐 이 진실 여부보다는 이게 명예훼손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이 그 논쟁의 그 핵심이 빗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 그 이 사건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게 된 단초,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탄생하게 된 것은 이 태블릿 PC 이전에 어떤 기획된 어떤 그 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김모 씨라는 그 일당이 그 일종의 최소원은 뭐 실명을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워낙 널리 알죠. 최소원과 그리고 고모 씨하고 차모 씨 등,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판결에 많이 나오는 인물 이름들입니다. 최소원하고 이제 고모 씨하고 차모 씨 등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고모 씨하고 이제 차모 씨가 최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떠한 경제적 이해를 취하자는 이런 내용들이 녹취된 녹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녹취 녹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최소원 씨가 그때 그 의상실을 하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의상실을 해서 그때 이제 대통령님께서 해외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이제 만들어 드리고 이래 했던 그 최소원의 의상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최소원의 의상실에서 최소원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그 직원으로 넣느냐 하면 고모 씨하고 노모 씨하고 몇 명을 그 최소원이 운영하는 그 의상실에 위장 취업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취업하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고시는 이제 뭐 물론 자기가 예전에 그 소위 말해 여성용 백을 만들었다는 그걸 갖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소위 말해가지고 하이 클래스들입니다. 하이 클래스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해가지고 실제 지금은 약간 그 정치적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취직을 시켜가지고 그 최소원의 의상실에서 일어나는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온갖 행동과 그 대화를 다 녹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그때 언론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대통령의 그때 그 행정관 하셨던 그 이영선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뭐 그걸 직접 뭐 그때 행정관 공직이 있었으니까 성함을 밝혀도 되겠죠. 그분이 그 왜 텔레비에서 왜 그 핸드폰을 닦아가 주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장면부터 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제 이렇게 그 불법 녹취되고 이렇게 됐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가 하루 종일 거의 활동하는 공간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불법적으로 수개월간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녹음하고 녹취하고
그리고 촬영까지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현재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죠. 그런데 이러한 불법 녹취되었던 이 자료들을 우리나라 모 신문사에서 아주 사회부에서 간부까지 지냈는 정치인 이모라는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언론인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 소속 이제 그 신문사에서 이걸 터뜨리자. 그렇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신문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1년 동안에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불법 녹음되고 불법 녹취됐던 자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자료로서는 사실상 언론에서는 쓰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게 다른 언론사로 넘어갑니다. 이 자료가. 이제 언론사는 야권에서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언론사인데요. 그래 가니까 그 언론사에서도 보니까 아무리 그때 이제 야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책중임에 있는 언론사라 하더라도 이거는 언론으로서는 발표하기 불가하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자료를 안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서 그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자료들이 JTBC로 가버렸죠. 이제 가버렸는데 그 불법 녹취에는 그게 그대로 전달됐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사실상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발표했는 태블릿 PC에서 발표했는 내용들하고 거기서 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 야권의 대표적인 언론사까지 가서는 발표가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JTBC에서 태블릿 PC라고 쳐서온 걸 하나를 내고 뉴스에 들고 나옵니다. 근데 최순실 씨는 그 태블릿 PC는 자기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태블릿 PC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탄핵에서도 그거는 안 쓰였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태블릿 PC를 어느 순간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탄핵이 막 이제 이게 시작이 이제 단초가 돼가지고 탄핵이 이제 막 그때 촛불 세력하고 이제 거의 불꽃같이 그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 태블릿 PC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거기에 그 내용도 보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과연 최순실 씨와 관계없는 자료들이 막 들어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세 가지의 이명박 대통령의 자료가 있어서. 그래서 탄핵에서 이 도대체 그렇다면 이 태블릿 PC가 출처가 어디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안에 된 자료들이 어떻게 수집됐는가에 대해서 밝히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탄핵 사건 하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년간에 그 최순실 모든 게 막 불법적으로 녹음되고 녹취됐던 내용들이 이 태블릿 PC에서 하는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들어있었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근데 태블릿 PC는 최순실 자격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들이 어떻게 최순실 자신께 아닌 태블릿 PC에 들어가게 됐으며, 그러면은 이 과정은 과연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몰래 녹음되고 녹취되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었던 그 내용들이 과연 정당하게 수집된 것인가에 대한 사실조사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에서 그때 재판하면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감정을 하자 하고 했는데, 그럼 감정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저쪽에서는 아예 태블릿 PC 증거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다시 빼내가겠다 해가지고 빼내가고 다시 새로운 증거라고 해서 막 제출하고 그랬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이미 이번 국회에서는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러고 제가 보기엔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1대 국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태블릿 PC가 과연 누구 것이고 태블릿 PC가
어떤 경위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 태블릿 PC에 최소원이 아닌데 어떻게 최소원이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사실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블릿 PC와의 관계를 떠나서라도 최소원이라는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1년 동안, 1년이 아니고 수개월 동안 거의 계속 모든 대화와 행동이 다 불법적으로 녹취되고 그렇게 영상으로 촬영됐던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부 그 양아치와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협작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처음에는 시도했던 겁니다. 그걸 갖고 뭐 녹취 불법 파일을 뭐 녹음하고 촬영하고 해서 그걸 갖고 어떤 식으로 딜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했다가, 이것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언론이나 정치인 손에 넘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게 기획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국회까지 끌어들여서 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야합을 해서 결국 탄핵까지 이르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21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전 과정들이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도 사실 그동안 거쳐온 그 단계가 일반 시민단체, 이제 일반인으로 많이 태극기를 드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박 대통령 그 탄핵과 잘못된 부분들을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당을 만들게 되고, 이번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공화당의 공약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화당은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굉장히 그 알찬 공약을 이번에 많이 그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공약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 공화당 TV에 출연하시는 여러 이제 뭐 후보자님들께서도 설명하실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유류세 폐지입니다. 그 유류세 폐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우리나라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는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소위 말해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저 통신이라는 네트워크도 있지만 실제 그 운송이라는 물류 이동에 따른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국적으로 뭐 원자재나 그다음에 뭐 중간재를 막 이래 고속도로나 철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막 옮겨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중소업자들이 보면은 저희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가장 유명하는 왜 뭐 배달 업체들로 해가지고 그런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제 활동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 물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물류 비용 중에서도 특히 그 기름값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리 공화당에서는 주로 영세 상인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유가 부분만이라도 일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게 해드리자. 이래 해서 유류세를 폐지하고, 결국 유류세를 폐지하면은요, 지금 현재 유가에 유류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400원 정도, 1,500원 정도 하면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한 1,500원 정도면은, 한 700원 가량 유류세가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그 유류세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제를 해드리면은 그 어느 정도냐 하면은 거의 한 반값, 지금 기름값의 반값 정도로 저희들이 그 기름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이제 되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럼 정부 재정이 상당히 그거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실제 만약에 그 유류세가 절감되지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제학적으로 이래 그 경제 전문가에게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은 결국 유류 세금의 징수는 줄어들겠지만 거기에 유류 세금에 따라서 유류가가 이제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정대되는 데 따른 그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이런 쪽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또 그 유류세 면제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유류세를 폐지하자. 그래 그 주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 중요한 공약이 있는데요. 그 저희들은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이 신나야 우리나라가 신난다. 그러니까 결국 젊은 청년 계층이 신이 나고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신나고 활기차게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쭉 오랫동안 담당했던 업무 중에 어떤 업무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대학교 학자금 이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게 되면은 대출금을 받고 당장 갚을 수가 나와서 취직을 금방 하게 되면은 갚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도 대학교 4학년을 마치자마자 바로 취직하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취업의 과정을 졸업 후지만 취업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해서 되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돼서 취직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사실상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졸업을 하고 나면은 당장 이게 이제 채무 비추로 돼가지고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이자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일정 기간에 상환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젊은 청년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어깨에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공사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래 그 공기업에서 업무를 관련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거 참 청년분들에게 이거는 너무 과하다. 실제 미국에서 예전에 예일 대학에서 졸업할 때 총장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신들 지금 나가는 순간 빚쟁이가 된다. 졸업이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졸업한다고 해서 당연히 취직이 되고 돈이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뭐냐면은 적어도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하게 이제 취직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자립을 갖출 수 있는 35세가 될 때까지는 학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채무를 유예해 주자. 채무를 유예를 해줘야지 졸업하신 젊은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안 만드는 겁니다. 돈의 채무라는 거는 못 갚으면은 빚으로 남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곧 신용불량자라는 신분에까지 불이익이 닥치죠. 그러한 사정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학자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35세까지는 적어도 채무 자체를 유예하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자라든가 이런 걸 징수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35세가 이후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될 때 그걸 하도록 해서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좀 이래 빚이라든가 이런 그런 압박감 없이 신나게 취업 준비도 하시고 또 그리고 경제 활동도 준비하셔서 빨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서 경제 독립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그런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공화당이 참 여러분들을 국민들이 생각해서 열심히 정책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리 공화당을 믿고 많이 지지해 주시면 저희들도 신이 나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조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셨던 지역인데 지금 참 대구 경북 지역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서는 또 대구 경북 지역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중국 폐렴 피해 성금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만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 관련해서 조금 대구 경북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 조금 응원이 될 수 있는 힘이 날 수 있는 말씀을 조금 부탁드린다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바로 이틀 전에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대표께서 지금 이 대구의 사태의 위중함을 알고 직접 대구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동산의료원과 그리고 적십자병원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또 시장도 방문하셨고 대구 또 시청에 가서도 여러 가지 방문하셔가지고 상황을 파악하셨고 조그만 저희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그만 이제 저희들이 성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구 중국 폐렴의 위중한 사태에 대해서 이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대구에서 나름대로 지금 사실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모든 걸 생각해서 돕도록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준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국민들이 다 똑같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하고 마음을 같이 가는 거지 대구에 대해서 절대로 마음이 멀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국민으로서 같은 동질 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으면은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드시더라도 너무 실망 마시고 힘내시고 희망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지분들께 지금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꾸 두서없이 너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서 또 조금 이렇게 신뢰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좀 의문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뭔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드린 말씀이니까 또 여러 가지 잘 봐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꼭 지금도 아니더라도 댓글이나 이런 걸로도 답을 주시고 하시면은 제가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